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더 오라, The 오라 그룹의 회의실. 한서연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따라서 이번 시즌의 핵심 전략은 일상 속의 판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하는 스토리를 팔아야 합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을 가득 메운 임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27의 젊은 나이에 국내 최고 패션 기업의 최연소 전략기획팀장 자리에 오른 한서연. 누군가는 그녀를 두고 회장 딸이라는 배경 덕분이라고 수군거렸지만 그녀와 함께 일해본 사람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편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했고 그녀의 기획안은 언제나 경쟁사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움과 독창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만족스러운 표정의 이사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그제야 긴장의 끈을 풀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러다 복도 끝에 위치한 언제나 굳게 닫혀있는 육중한 문 앞에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다. 대표이사 권지혁. 간결한 명패에는 회사의 주인이자 그녀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남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권지혁, 그는 더 오라 그룹의 살아있는 신화였다. 혜성처럼 나타나 단 10년 만에 작은 의류업체를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탓에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의 경영 철학과 비전은 회사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서연은 그가 쓴 칼럼을 모조리 스크랩하고 몇 안 되는 그의 인터뷰 기사를 수십 번씩 읽으며 그의 생각과 열정을 흠모해왔다. 그에게 있어 권지혁은 단순한 상사가 아닌 도달하고 싶은 목표 그 자체였다. 그녀가 잠시 상념에 빠져 있을 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차갑게 진동했다. 화면에 떠오른 아버지라는 이름에 방금 전까지의 성취감과 설렘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무거운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오늘 저녁 이 전무댁과 식사 자리가 있다. 늦지 않게 들어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서연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서울의 부촌에 위치한 본가로 향했다. 현대적인 감각의 그녀의 오피스텔과 달리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본가는 고풍스럽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약혼자라도 되는 양꺼실 소파에 앉아있는 이동욱의 모습이 보였다. 경쟁사인 태영패션의 전무이사이자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종류의 인간.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우리 서연이 왔어. 일하느라 힘들지. 이제 곧 결혼하면 그런 힘든 일은 그만두고 편하게 쉬어야지. 그의 말에 서연은 속에서 치미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녀의 커리어를 한낱 힘든 노동쯤으로 치부하는 그의 오만한 태도를 견딜 수가 없었다. 곧이어 시작된 저녁 식사 자리는 사업 협상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아버지인 한 회장과 이동욱의 아버지는 두 회사의 합병과 그로 인해 얻게 될 이익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결혼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상업적인 거래 용어에 불과했고 서연의 의사 따위는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태영과 더 오라가 하나가 되면 국내 패션 시장은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동욱의 아버지가 만족스러운 듯 말하자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전무만큼 우리 서연이 짝으로 어울리는 인재도 없지요. 그들은 서연을 앞에 두고 마치 물건값을 흥정하듯 대화를 이어갔다. 마침내 참다 못한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이 결혼에 동의한 적 없습니다. 순간 식탁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한 회장의 얼굴이 굳어지고 이동욱의 미소 띤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서연아, 지금 무슨 소리냐? 한 회장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저는 제 인생을 회사를 위한 거래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배우자는 제가 직접 선택할 겁니다. 그녀의 당돌한 선언은 가부장적인 한 회장에게는 있을 수 없는 반항이었다. 결국 그날의 저녁 식사는 엉망으로 끝나버렸다. 이동욱과 그의 아버지가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간 후 한 회장은 서재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네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는 들고 있던 책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이동국 전무와의 결혼은 더 이상 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 가문과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최후 통첩을 날렸다. 1달 주겠다. 그 안에 이 전무와 결혼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네가 지금껏 누려온 모든 것을 포기하든지 선택해라. 네 명의의 재산은 물론이고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팀장 자리까지 내가 모두 빼앗아버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 그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서재를 나왔다. 텅 빈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녀는 극심한 무력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아버지의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자신의 힘으로 이룬 성공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무모한 계획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최후 통첩 이후 며칠 동안 한서연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회사에 출근해 프로젝트를 지휘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도망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면 그녀가 세상 어디에 숨든 찾아낼 것이 분명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도피가 아닌 아버지의 계획을 정면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합법적이고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마침내 가장 무모하고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이동욱과 결혼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보다 먼저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리는 것이었다. 물론 진짜 결혼이어서는 안 됐다. 모든 것이 철저한 계약에 이루어져야 했고 계약이 끝났을 때 뒤탈 없이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는 상대여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배우자 조건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째, 야망이 없어야 한다. 그녀의 배경을 알고 흑심을 품을 만한 사람이어서는 절대 안 됐다. 둘째, 말이 통하고 최소한의 상식은 갖춘 사람이어야 했다.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지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가족이나 이동욱이 결코 매수하거나 협박할 수 없는 그들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어야 했다. 모든 조건을 종합했을 때 그녀가 내린 결론은 가난하지만 선량한 남자였다.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던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은
도피처처럼 여기던 동네의 작은 카페를 찾았다. 화려한 프랜차이즈 카페와 달리 오래된 책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도는 그곳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카운터에서 조용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그는 시끄럽게 떠드는 손님들에게도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고 친절하게 응대했다. 그의 이름은 박현우였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 입은 셔츠, 과장되지 않은 차분한 몸짓, 그리고 가끔씩 손님들이 없는 틈을 타 진열된 책을 읽는 모습에서 서연은 자신이 찾던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욕심 없어 보였고 선량해 보였으며 무엇보다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아무런 접점도 없어 보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그녀는 결국 이동욱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충동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카페 밖에서 그의 아르바이트가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피곤한 얼굴로 카페 문을 나섰을 때 서연은 용기를 내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그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카페에 자주 오시는 손님 맞으시죠?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떨리고 있었다. 저기요,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박현우, 즉 권지혁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혹감 그 자체였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미쳤거나 아니면 신종 사기꾼일 거라고 생각했다. 더 오라 그룹의 최연소 팀장인 한서연이 자신 같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다짜고짜 결혼을 제안하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는 냉정하게 거절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니에요. 계약 결혼이에요. 1년 동안만 제 남편이 되어주시면 계약이 끝났을 때 원하시는 만큼의 보상금을 드릴게요. 당신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 될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권지혁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가 이동욱과의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했다는 것을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는 지금 이동욱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심증을 잡고 비밀리에 내사 중이었다. 하지만 이동욱은 뱀처럼 교활해서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다. 만약 자신이 한서연의 남편이 된다면 한서연의 가족과 이동욱의 주변을 합법적으로 맴돌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아무도 더 오라 그룹의 CEO가 한서연의 가난한 남편 행세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터였다. 물론 위험 부담이 컸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이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 얻게 될 결과는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이것은 그의 지루한 자맹 수사에 예상치 못한 돌파구를 열어줄 수도 있는 위험하지만 달콤한 도박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의 오랜 침묵에 서연이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좋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다시 한번 말했다. 그 제안 받아들이죠. 그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침착하게 조건을 내걸었다. 대신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 내용은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 서로의 사생활은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의 예상외로 논리적이고 당당한 태도에 이번에는 서연이 당황할 차례였다. 그녀는 그가 돈에 눈이 멀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그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렇게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는 길모퉁이에서 생면부지의 두 남녀는 결혼을 약속했다. 서연은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평생을 계획과 통제 속에서 살아온 그녀가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가장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선택을 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함정이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선택을 믿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 한서연과 박현우는 구청의 분비는 복도에 나란히 서 있었다. 주변에서는 행복한 표정의 예비 부부들이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될 날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시트콤보다 더 황당했다. 그녀는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모르는 남자와 법적인 부부가 되기 직전이었다. 혼인신고 서류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며 서연은 그의 이름이 박현우이고 자신과 동갑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직업란에 자유직이라고 적는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녀는 자신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모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담당 공무원의 기계적인 축하 인사를 뒤로하고 구청 문을 나섰을 때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되어 있었다. 이제부터 제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서연은 자신의 채에 오르며 미리 준비해온 계약서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녀는 그를 본가로 데려가는 대신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은 아버지의 감시를 피해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녀의 유일한 해방구였다. 그녀는 이 낯선 남자와의 동거 생활을 이 공간 안에서 철저히 통제하고 싶었다. 그녀의 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곳곳에 놓인 추상화들은 그녀의 지적인 취향을 보여주었다. 권지혁은 잠시 집 안을 둘러보았다. 밖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상속녀의 모습과는 다른 그녀의 진짜 내면을 엿본 기분이었다. 그는 그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서연은 그에게 작은 게스트룸을 배정해 주었다.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계약 기간 동안 우리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해야 해요. 불필요한 접촉은 피했으면 좋겠고요. 그녀는 마치 새로운 하우스메이트에게 집안 규칙을 설명하듯 사무적으로 말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생활비는 이 카드로 쓰세요. 대신 불필요한 낭비는 하지 말아주세요.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의 순순한 태도가 오히려 서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본가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얇지만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방금 발급받은 따끈따끈한 혼인관계 증명서가 들려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어김없이 이동욱과의 결혼을 종용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냐? 한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어 내용을 확인했다.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배우자 박현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버젓이 딸의 남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서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그의 고함 소리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보시는 그대로예요. 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이동욱 씨와의 결혼은 불가능해요. 그녀의 폭탄 선언에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버지는 당장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대라며 소리쳤고 어머니는 가문의 망신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그저 제가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라고 둘러댈 뿐. 더 이상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 소식은 즉시 이동욱의 귀에도 들어갔다. 보고를 받은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은 모욕감과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감히 한서연이 자신 같은 최고의 남자를 버리고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거지 새끼와 결혼을 해. 그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용서할 수 없는 배신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 상처는 서연과 그녀의 정체불명 남편에 대한 지독한 복수심으로 변해갔다. 감정적으로 지친 서연이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는 고소한 라면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박현우가 냄비째로 김치가 담긴 접시와 함께 라면을 먹고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작품으로 채워진 공간에 너무나도 생경한 지극히 서민적인 풍경이었다. 그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저녁 안 드셨으면 같이 드실래요?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수년 동안 먹어본 적 없는 인스턴트 라면을 그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먹었다.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집에서 느꼈던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 대신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어쩌면 이 성가시고 불편한 남편과의 동거 생활이 생각만큼 끔찍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하고 위태로운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서연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은 태영 패션의 사무실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동욱은 보고를 올리는 비서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모든 물건을 집어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감히 한서연이 이 이동욱을 버리고 정체불명의 거지 새끼와 결혼을 해. 그것은 그의 완벽한 자존심에 가해진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이 치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그것도 몇 배로 더 비참하게 되돌려주겠다고 맹세했다. 그 박현우라는 놈, 당장 뒷조사해.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서 모든 걸 알아내. 그리고 한서연, 그 잘난 팀장 자리에서 제 발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 내가 손에 쥐어주려던 세상을 걷어찬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사랑을 배신당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긴 오만한 주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동욱의 복수는 교묘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첫 번째 타깃은 서연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그녀의 커리어였다.
당시 서연의 팀은 해외 유명 브랜드와의 대규모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프로젝트에 성패가 걸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바로 하루 앞둔 날 밤, 사건이 터졌다. 서연이 몇 주간 공들여 만든 발표 자료와 시장 분석 데이터가 서버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 앞에서 서연은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자료를 복구하려 했지만 핵심 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완벽하지 않은 자료로 발표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는 참담했다. 이사들의 질책이 쏟아졌고 그녀의 리더십은 순식간에 도마 위에 올랐다. 심지어 그녀가 가장 믿었던 팀원 중 한 명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 훗날 그는 이동욱에게 매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딸의 실패를 위로하기는커녕 이것이 모두 그녀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라며 그녀를 맹비난했다. 그 좀도둑 같은 놈과 어울리더니 네 앞가림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당장 그 결혼 무르고 이동욱에게 가서 싹싹 빌지 못할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철저히 고립되고 있었다. 한편 이동욱의 마수는 박현우에게도 뻗쳤다.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카페 건물주에게 압력을 넣었고 며칠 뒤 카페 사장은 울상을 지으며 현우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미안하네. 현우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위에서 자네를 내보내지 않으면 가게를 빼라고 하니. 권지혁은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덤덤하게 앞치마를 풀고 카페를 나섰다. 이동욱의 공격이 생각보다 빠르고 저열하게 시작된 것이다. 그날 저녁 서연은 늦게 퇴근하는 길에 현우가 일하던 카페에 들렀다. 하지만 그가 보이지 않았다. 사장에게 물어본 뒤에야 그가 오늘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명백히 자신 때문이었다. 이동욱이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그에게까지 손을 쓴 것이다. 그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반항이 M1 사람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돈 봉투를 내밀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돼서 당분간 이걸로 생활하세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돈 봉투를 밀어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조금도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고민하는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의연한 태도에 또 한 번 놀랐다. 이동욱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연의 팀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신제품 컬렉션의 핵심 원단이 운송 과정에서 사고로 전량 폐기되는 일이 벌어졌다. 회사 내부에서는 그녀의 무책임한 결혼 생활이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이동욱의 손에 의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느덧 자정이 다 된 시간, 서연은 온갖 문제들을 수습하느라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밤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주방에서는 현우가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었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녀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했다. 힘든 하루였겠군요.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그의 무심한 듯 다정한 한마디에 하루 종일 버티고 있던 서연의 긴장이 탁 하고 풀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 순간, 이 낯선 남편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다. 이동욱이 가하는 외부의 압력이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가깝게 만들고 있었다. 이동욱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한서연은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 특히 핵심 원단 공급이 끊긴 것은 그녀의 팀과 프로젝트의 치명타였다. 런칭쇼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그 특수한 질감과 색상을 가진 원단을 단기간에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팀원들은 패닉에 빠졌고 이사회에서는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다. 그날 밤도 서연은 산더미 같은 자료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는 전 세계의 원단 공급 업체 리스트를 뒤지며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부정적이었다. 절망감에 그녀는 책상에 머리를 파묻었다.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조용한 발소리와 함께 따뜻한 찻잔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였다. 고개를 들자 박현우가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 차트와 업체 리스트를 잠시 훑어보더니 무심코 한마디를 툭 던졌다. 베트남에 있는 이 KTEX라는 업체 모 회사가 태영 패션과 최근에 거래가 끊긴 글로벌 물류회사 자회사군요. 그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이런 기업 내부 정보까지 알고 있단 말인가. 현우는 그녀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에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런 기업 관계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해 둬야 하니까요. 그는 서연이 뭐라 대꾸할 틈도 없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어눌함 대신 날카로운 분석력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원단 공급 업체를 새로 찾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대신 새로운 물류 파트너를 찾아야죠. KTEX는 지금 옛 파트너였던 태영 패션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더 오라 그룹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해 이탈리아에 있는 자신들의 2차 공장에서 동일한 원단을 긴급 공수해주는 정도의 성의는 보일 수 있죠. 그의 전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 업체의 중간 관리자 이름을 정확히 짚어냈다. 고위 임원에게 연락하면 절차만 복잡해집니다. 야망이 있는 중간 관리자를 직접 공략해야 해요. 그는 이번 기회를 자신의 실적을 증명할 발판으로 삼으려 할 겁니다. 중요한 건 회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의 분석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현실적이어서 서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서연은 반신반의하며 그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현우의 예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KTEX의 담당자는 더 오라 그룹의 제안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원단 문제가 단 몇 시간 만에 해결된 것이다. 팀원들은 기적이라며 환호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기적은 순전히 그녀의 가짜 남편 박현우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가 무심코 쓰는 단어들은 경제 전문 용어들이었고 세상을 보는 그의 시각은 언제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범한 지성과 통찰력이었다.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뒤 이동욱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회사 내부에 서연의 프로젝트가
심각한 예산 초과 상태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다. 이사회에서는 긴급 감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서연이 골머리를 앓으며 반박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소파에서 책을 읽던 현우가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슬쩍 보더니 또다시 결정적인 조언을 던졌다. 이건 단순한 예산 초과가 아니군요. 자본적 지출을 운영 손실로 교묘하게 왜곡해서 퍼뜨린 루머입니다. 그는 복잡한 회계장부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단기적인 비용 증가는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세요. 그들의 공격을 재무 예측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증거로 역공격하는 겁니다. 그의 조언에 따라 작성한 서연의 보고서는 완벽했고 그녀를 향했던 의심의 화살은 오히려 루머를 퍼뜨린 세력에게로 향했다. 연이은 위기를 그의 도움으로 넘긴 어느 날 밤 서연은 마침내 그에게 정면으로 물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평범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어요. 그녀의 진지한 질문에 현우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책 읽을 시간이 많은 백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퍼즐 맞추기를 좀 좋아하죠. 그의 대답은 여전히 모든 것을 감추고 있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자신의 옆에 있는 이 남자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누구이든 어떤 비밀을 가졌든 그는 지금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처음의 어색함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정체 모를 호기심과 함께 그녀 자신도 부정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의 계약 결혼 생활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미스터리 로맨스로 변해가고 있었다.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연이어 실패로 돌아가자 이동욱의 초조함은 분노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한서연을 굴복시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그녀의 경력과 자존심을 완전히 파괴하여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지막 덫은 그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온 해외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그 자체를 겨냥했다. 그는 서연의 디자인을 훔치는 동시에 그녀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악마 같은 계획을 세웠다. 이동욱은 서연의 팀 내부에 심어둔 스파이를 이용해 프로젝트의 최종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자신의 회사로 유출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데이터 증거를 만들어냈다. 그의 계획은 더 오라 그룹의 보안팀이 이 데이터 유출을 감지하고 긴급징계위원회를 소집시켜 공식 발표 직전에 그녀를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비뚤어진 만족감에 잠겼다. 그 무렵 권지혁은 자신의 비밀 채널을 통해 회사 보안망에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것을 보고받았다. 서연의 프로젝트 파일 주변에서 탐지된 의심스러운 접속 기록은 이동욱 일가가 자주 이용하는 악명 높은 기업 해커의 디지털 서명과 일치했다. 그는 즉시 동욱의 덫의 전모를 파악했고 서연이 직업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경고할 시간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했다가 갑작스럽게 회사 징계위원회에 소환되었다. 임원들이 앉아있는 거대한 테이블 주위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그녀의 아버지인 한 회장,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를 띤 이동욱의 모습도 보였다. 그녀는 경쟁사에 회사의 기밀 디자인을 유출한 산업 스파이로 일방적으로 비난받았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범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가 차례로 비춰졌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믿었던 팀원마저 동욱에게 매수되어
그녀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다. 아버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동욱은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경력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끝나려 하고 있었다. 징계위원회가 그녀의 즉각 해임과 법적 조치를 의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큰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 서 있던 것은 지난 몇 년간 아무도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었지만 회사의 공식 사진으로 누구나 그 얼굴을 아는 인물, 바로 CEO 권지혁이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아르바이트생 박현우가 아닌 절대적인 권위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회의실은 놀라움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이동욱의 얼굴은 유령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한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위풍당당한 CEO와 자신의 집에서 라면을 먹던 가난한 남편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겹쳐보며 두 개의 현실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을 느꼈다. 권지혁은 침착한 걸음으로 테이블 상석으로 향했다. 그는 차가운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회의는 희극이군요. 그의 뒤를 따라온 비서가 노트북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 비춰진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진실의 증거였다. 이동욱의 회사에서 발신된 해킹의 전체 기록, 그가 팀의 배신자에게 송금한 금융거래 증거, 심지어 동욱과 해커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까지.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형세는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이동욱은 자신이 판 덫에 자신이 걸린 범죄자로서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임원들은 소란스러워졌고 한 회장은 경악한 표정으로 동욱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 혼란을 거의 의식할 수 없었다. 그녀의 세계는 송두리째 뒤집혀버린 것이다. 그녀는 오직 테이블 저편에 서 있는 한 남자, 멀리서 남몰래 동경해왔던 CEO, 더 오라의 전설, 그리고 자신의 가짜 남편 박현우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소란스러운 회의실 저편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수백만 개의 질문이 두 사람 사이에 떠다니고 있었다. 회의실의 소란이 잦아들고 이동욱이 보한 요원들에게 끌려나간 후에도 한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야 권지혁은 비서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멍하니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여기는 이야기를 나눌 장소가 아니니 내 사무실로 가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낯설게 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인형처럼 그를 따라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이 보내는 경외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것도 그녀의 의식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그토록 동경하며 바라보았던 굳게 닫힌 대표이사실의 문이 열렸다. 사무실 내부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듯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극도로 미니멀하고 기능적으로 꾸며져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권지혁이 그녀에게 소파에 앉기를 권했지만 서연은 그의 제안을 무시하고 돌아섰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의 등을 향해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다. 재미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가난하고 순진한 아르바이트생 행세를 하면서 내 절박함을 갖고 노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냐고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날 속이고 내 집에 들어와서 내 동정과 연민을 받으면서 당신은 뒤에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겠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우스웠을까요? 한심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며 나타난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심지어는 마음까지 흔들렸던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요? 그녀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분노는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런 그에게 속절없이 마음을 열었던 자신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의 격한 반응에 권지혁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녀의 분노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변명이나 동정의 기색도 없었다. 대신 깊은 이해와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었어.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이건 더 이상 연기가 아니게 됐어.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회사 밑바닥에서부터 자맹 수사를 시작해야만 했는지, 이동욱과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회사를 좀먹어 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부패고리가 얼마나 깊고 견고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동욱이 노리는 건 당신과의 결혼을 통한 회사 합병만이 아니야. 그는 더 오라 그룹 자체를 통째로 삼키려는 하이에나 같은 녀석이지. 난 그걸 막아야만 했어.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당신에게 접근한 건 처음에는 계획의 일부였어. 이동욱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으니까. 하지만 당신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됐지.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난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졌어. 그의 진솔한 고백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머리로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소리쳤지만 가슴은 그의 말에 담긴 진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 대신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말할 수 없었어. 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이동욱은 더 교묘하게 꼬리를 감췄을 테고, 무엇보다 당신이 더 큰 위험에 빠졌을 테니까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권지혁은 자신의 책상으로 가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이동욱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 증거들과 더 오라 그룹의 지분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적으로 매입한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오늘 회의실에서 본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는 곧 풀려날 거고 이번에는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거다. 그는 서류철을 그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파트너에게 하는 제안을 건넸다. 한서연 씨, 더 이상 당신은 내 계약상의 아내도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도 아니오. 나는 당신의 통찰력과 전략가로서의 능력이 필요해. 당신은 이동욱이라는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을 나보다 더 꿰뚫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싸워주지 않겠소. 이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릴 나의 유일한 파트너로서 그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약한 피해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싸우자고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배신감과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그의 제안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천천히 눈을 떴다. 한서연은 권지혁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은 단순히 그를 용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자신을 기만한 남자에게 복수하며 동시에 자신이 사랑했던 회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좋아요. 당신의 파트너가 되죠. 이동욱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어색한 계약 부부도 서로를 속고 속이던 기만적인 관계도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완벽한 전략적 동맹이 되었다. 권지혁의 사무실은 두 사람의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곳에 모여 이동욱의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조합은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발휘했다. 권지혁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법적인 허점을 파고들었다면 서연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동욱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그녀는 이동욱이 신뢰하는 측근이 누구인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등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두뇌처럼 움직였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이동욱의 과거 프로젝트들을 분석하다가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다. 이동욱의 가장 큰 약점은 탐욕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당신을 향한 열등감이에요. 그는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처럼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가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의 모든 프로젝트는 당신의 성공을 어설프게 모방하고 있어요. 그녀의 분석은 함정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를 유인할 믿기는 돈이 아니라 권지혁의 비전을 훔칠 수 있다는 달콤한 환상이어야 했다. 그렇게 프로젝트 엘리시움이라는 이름의 유령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그것은 더 오라 그룹이 스마트 섬유와 웨어러블 기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극비리에 준비 중인 차세대 사업 계획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였다. 권지혁의 기술팀은 실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교한 설계도와 시장 분석 보고서, 심지어 가짜 시제품 영상까지 만들어냈다. 엘리시움은 권지혁을 패션업계의 전설로 만들어줄 너무나도 매력적인 미래처럼 보였다. 다음 단계는 이 정보를 이동욱에게 흘리는 것이었다. 서연은 이동욱이 가장 신뢰하는 임원 중 한 명을 정확히 지목했다. 그들은 이중 첩자를 이용해 마치 엄청난 특종을 발견한 것처럼 프로젝트 엘리시움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그에게 흘렸다. 정보는 한 번에 주어지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단편적으로 제공되어 신뢰도를 높였다. 그들은 이동욱이 미끼를 물고 스스로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예상대로 이동욱은 질투와 야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엘리시움이야말로 더 오라의 미래를 훔치고 권지혁의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최소한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권지혁에 대한 열등감은 그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킨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비밀 자금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엘리시움의 전체 프로젝트 데이터를 손에 넣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덫의 핵심은 바로 그 전체 프로젝트 데이터에 있었다. 그 데이터는 권지혁의 보안팀이 특별히 준비한 독립된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다. 데이터 파일 자체가 트로이 목마였다. 이동욱의 해커팀이 서버를 해킹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파일 안에 숨겨진 정교한 추적 프로그램이
이동욱의 회사 전체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설계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모든 이메일과 자금 거래, 비밀 계획들이 권지혁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두 사람은 작전 본부에서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며칠간의 지루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들의 모니터 화면에 붉은 경고 메시지가 깜빡였다. 타깃의 서버 침입 감지, 데이터 다운로드 시작.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권지혁과 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감과 함께 파트너에 대한 강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다운로드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는 꾸준히 차올랐다. 그것은 마치 이동욱의 운명을 재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마침내 100%를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추적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신호가 떴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이제 이동욱은 자신이 모든 것을 훔쳤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의 모든 것이 감시당하게 된 것이다. 완벽한 덫이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더 오라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컨벤션 홀 내부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근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좋지 않은 소문들로 인해 주주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권지혁과 한서연이 나란히 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두 사람은 굳건한 파트너처럼 보였고 그들의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이동욱이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등장했다. 그는 이미 상당수의 위임장을 확보한 상태였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권지혁의 미래 비전 부재를 공격하고 자신이 훔친 프로젝트 엘리시움을 발표하여 주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었다. 그는 권지혁과 한서연을 향해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미소를 보냈다. 곧 패배자가 될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주주총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작되었다. 권지혁은 연단에 서서 지난 한 해의 경영 실적을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그의 태도는 완벽하게 전문가다웠다. 그의 평온함이 오히려 이동욱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저 자신감이 곧 절망으로 바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마침내 모든 보고가 끝나고 긴급 안건을 상정할 시간이 되자 이동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장님, 저는 현 대표이사 권지혁의 경영 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대표이사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다.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통해 권지혁이 얼마나 무능하고 비전 없는 리더인지를 공격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바로 프로젝트 엘리시움이었다. 그는 그것이 더 오라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낼 자신의 비전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발표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다. 엘리시움의 혁신적인 개념에 주주들은 감탄했고 회의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이동욱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그는 권지혁의 비전을 훔쳐 그 비전으로 권지혁을 공격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이 직접 만든 가짜 프로젝트가 적의 입을 통해 발표되는 이 기이한 상황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다. 이동욱이 연설을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박수를 받을 때 권지혁이 조용히 다시 연단에 섰다. 이동국 이사님, 아주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마치 저희 회사의 1급 기밀 파일이라도 들여다본 것 같군요. 권지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가 손짓하자
이동욱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깜빡이며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엘리시움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이동욱의 해커팀이 더 오라 그룹의 서버를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모든 과정이 담긴 영상이었다.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스크린에는 이동욱이 주가 조작을 위해 불법 자금을 동원한 금융거래 기록, 서연의 팀에 심어둔 스파이와 나눈 이메일 등 추적 프로그램이 수집한 그의 모든 범죄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트로이 목마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이동욱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결정타는 마지막에 공개된 영상 파일이었다. 그것은 이동욱의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된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녹화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하며 어떻게 프로젝트 엘리시움을 훔쳐 권지혁과 한서연을 파멸시킬 것인지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떠벌리고 있었다. 그 멍청한 계집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의 오만하고 아기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동욱은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소리쳤지만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가 그의 모든 것을 배신하고 있었다. 그를 지지하던 주주들은 썰물처럼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의 견고했던 제국이 불과 몇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의 뒷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권지혁 측이 미리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차에 서 있는 이동욱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는 모든 주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비참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연단 위에 서 있는 권지혁과 객석에 앉아있는 한서연을 증오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권지혁은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주주들은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더 오라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이동욱과 부패 세력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권지혁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지만 권지혁과 한서연의 시간은 마치 전쟁이 끝난 후에 폐허처럼 고요하고 어색하게 멈춰 서 있었다. 두 사람을 묶어주었던 공동의 목표와 위협이 사라지자 그들 사이에는 이제 해결해야 할 단 하나의 문제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들의 계약 결혼이었다. 며칠 후 권지혁이 서연의 오피스텔을 찾아왔다. 작전본부처럼 드나들던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그날따라 현관문을 여는 그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다. 그의 손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작성했던 낡은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그를 위해 차를 내왔고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탁에 마주 앉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그는 서연에게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한서연 팀장, 아니 서연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요. 당신의 용기와 지혜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행위처럼 보였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우리의 합의는 이제 모두 이행되었소.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준비시키겠소. 약속했던 보상금은 즉시 당신 계좌로 이체될 거요. 이제 당신은 자유요. 그는 그들이 처음 약속했던 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같은 자신감이 없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 역시 이 순간이 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이혼과 보상금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파트너로서 그리고 한 명의 남자로서 사랑하게 되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며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녀가 이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의 눈에 스친 아주 미세한 슬픔의 그림자를 권지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니, 이건 아니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그 서툰 진심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나는 평생을 더 오라 그룹의 CEO로 살아왔소.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지.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CEO 권지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박현우로서 이 집에서 당신과 함께 라면을 먹던 바로 그 순간이었소.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직원으로서 당신의 재능을 눈여겨봤지. 하지만 당신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한서연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소.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처음 보는 남자에게 결혼을 제안할 만큼 용감한 여자,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 길을 찾아내는 강인한 여자, 그리고 내 차가운 세상에 따뜻함을 알려준 유일한 여자. 내가 사랑에 빠진 건 바로 그런 당신이었소.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이 계약은 실수였어.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계약 파트너를 원하지 않소. 나는 평생을 함께할 진짜 파트너를 원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진심을 담아 다시 섰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틋함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한서연 씨, 우리의 가짜 시작은 모두 잊어주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진짜 시작을 해줄 수 있겠소. 이번에는 계약서도 거짓말도 없이 오직 내 진심만으로 당신에게 청하는 거요. 나와 정말로 결혼해 주시오. 그의 청혼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을 기다리던 그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와 행복의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오해와 거짓의 벽이 허물어지고 혼돈 속에서 피어난 진실한 사랑만이 남았다. 몇 달 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작은 카페. 권지혁과 한서연은 예전 그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요, 당신? 나를 거의 미친 사람 취급했잖아요. 서연이 웃으며 말하자 지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내 인생을 구원해줄 미친 사람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지. 그들의 시작은 황당한 계약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CEO와 절박한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며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이었다. 카페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